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는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1차 접종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고 후유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짱한 정신으로 이렇게 방송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6일 수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미줄 거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연준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제 시작한 FOMC 미팅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미팅이 끝나게 되면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포웰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내용이 발표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드의 체어맨인 제롬 포웰 의장이 뉴스 컨퍼런스를 한다. 기자회견이죠. 웬즈데이 오늘 저녁에 할 예정입니다. 짐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이제 그 걱정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포웰 의장이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Q&A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성명서를 가지고 이제 읽잖아요. 이 부분은 워낙 주의 깊게 좀 써놓은 것을 그냥 읽는 거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거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섹션이 있는데 이때 이제 주식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말 실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크레이머는 또한 이렇게 강조를 했다. 그는 이제 포웰 의장이 얘기하는 거에 동의한다는 거죠. 포웰 의장은 작년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잠깐 동안 올 것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그러한 현상이 아니고 스쳐가는 바람이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짐 크레이머 역시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기사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뉴스도요,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에 관련된 기사를 발췌해 봤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죠. Look at which stocks gained during the Fed infamous taper tantrum. Should it happen again? 한번 살펴보자. 어떤 주식들이 지난번에 있었던 연준의 유명했던 테이퍼 탄트럼 기간에 올라갔는지.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기사의 제목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하면서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연준이 저녁에 어떠한 폴리시 미팅 발표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투자자 중에서 일부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번에도 테이퍼 탄트럼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이퍼 탄트럼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오미주 방송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CNBC 프로 팀에서 이번에 탑 퍼포밍 스톡을 한번 취합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출렁거릴 때 그 와중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린 주식들을 한번 리스트업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식 중에서 지금 현재 마켓의 전문가들이 바이 레이팅을 75% 주는 주식들만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본다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식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이 숫자는 뭐냐면요. 2013년에 테이퍼 탄트럼이 일어나고 나서 5월 달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주식시장이 출렁거렸었는데 그때부터 12월까지 어떠한 상승률을 올렸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MU 같은 경우는 MU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주식은 테이퍼링이 발표되고 나서 연말까지 무려 9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주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에도 전문가들이 바이 레이팅을 주는 확률이 80%가 넘어가는, 따라서 굉장히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다음 주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ANG,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다이몬드백 에너지의 티커 네임입니다. 빵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 역시 굉장히 좋았다. 아마존이 나와 있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발표되고 나서 46%나 12월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전문가들은 85%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나우라고 굉장히 견실한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죠. 서비스 나우 역시 2013년에 38% 상승, 지금 현재 87.5%의 전문가들이 바이 레이팅을 줍니다. 그 외에도 AIjet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CI, ALK, GM, 제너럴 모터즈가 나오네요. 제너럴 모터즈 역시 21.8% 당시에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매수 의견은 굉장히 많은 편이죠. 81.8%. 나이키가 나옵니다. 나이키 역시 2013년에 테이퍼링이 발표되고 나서도 21.7% 상승했고요. 그리고 80%라는 좋은 지금 매수 의견을 올해에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DHR, TFX, 그리고 RE. 이러한 주식들이 2013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어려운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참고만 하셔야지 이대로 또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2013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따라서 같은 주식이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사도 어제 제가 전해드린 뉴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러셀 3000 지수에 새롭게 포함되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죠. 총 15개였죠.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지 포인트 역시 포함이 됐었고요. 오늘 기사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Palantir Technologies and Snowflake among the tech companies to join Russell 3000 Index. 그러니까 이제 팔란티어랑 스노우플레이크도 이번에 러셀 3000에 포함이 된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자, 2021년 러셀 지수에 그 해마다 반복되는 그 리컨스티튜션이 이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월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순위를 다시 짜서요. 이번에 다시 6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자, 이때 포함이 되는 테크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파크라는 종목이 새롭게 들어가게 됐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도어대시 배달 전문 기업이죠. 그리고 코핀, 클릭해소파, 그다음에 마이크로비전이라는 회사도 포함이 됐습니다. NXP 반도체 회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팔란티어가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스킬즈도 이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노플레이크, 그다음에 윅스닷컴 이러한 주식들이 이번에 새롭게 러셀 3000 지수에 포함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변화가 생기는 날짜는요. 6월 28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러셀 3000 지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요. 러셀 3000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ETF에 이 주식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이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러셀 3000 지수에 그 벤치마킹을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ETF를 봤을 때도 그렇고 펀드 매니저들한테 곽강을 받는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기사는요. 아마존에 관한 기사인데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뉴스가 떴습니다. 아마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그 추구하고 있는 캐시리스, 그러니까 캐시어가 없는 그런 매장이죠.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드디어 풀사이즈 그로서리 스토어에 도착을 한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온라인 그 쇼핑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 매장은 아직까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풀사이즈 그로서리 스토어는 몇 개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풀사이즈 그로서리 스토어라는 것은 이제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이마트처럼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슈퍼마켓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대형 마켓에 드디어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마존이 이번에 Just Walk Out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드디어 이제 대형 마트에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Just Walk Out이 뭐냐면 그 체크아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다 산 다음에 그냥 나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Just walk out. 그냥 나가라. 이러한 얘기거든요. 과연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대형 마트에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아마존 프레시 스토어. 아마존 프레시 스토어가 이제 그 월마트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대형 마트를 얘기합니다. 대형 마트의 이름이 프레시 스토어고요. 이 프레시 스토어가 처음 도입이 된 것은 2020년 가을이라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첫 번째 매장이 열렸고요.
있었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4개 주에서 12개 이상의 그 매장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죠. 12개면 아직 갈 길은 멀죠. 뭐 월마트는 수천 개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월마트랑 대결할 만한 어떤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아마존의 프레시 스토어, 이 대형 슈퍼마켓은 스탠다드 쇼핑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평범한 쇼핑 익스피리언스에다가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건데요. 그 전형적인 예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스마트 카트입니다. 스마트 카트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바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또한 이 대형 마트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게 되냐면요, 픽업이나 아니면 리턴을 하는 장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송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품을 픽업하거나 아니면은 그 반품하는 장소로 이 대형 마트가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Just Walk Out, 그러니까 체크아웃 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이 테크놀로지는 원래는요, 아마존 고라는 그 편의점 스타일의 그 오프라인 스토어에 이미 도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테크놀로지를 이제 커다란 그 슈퍼마켓으로 옮기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아마존에만 도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 리테일 샵에도 라이센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아마존 프레시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 원도 함께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존 원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자세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 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해놓은 고객에 한해서 매장에 들어갈 때도 그냥 이렇게 손바닥을 찍고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찍고 나오면 되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번에 도입이 같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 이해하시고요. 제가 아주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 스마트 쇼핑 카트가 이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러한 스마트 쇼핑 카트를 이용해서 그 체크아웃 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시스템이 드디어 대형 마트에도 도입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이 스마트 쇼핑 카트를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작년에 공개가 된 거거든요. 자, 이름이요, 아마존 대시 카트라고 합니다. 자, 이 카트는요, 로스앤젤레스 매장에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됐고요. 자, 센서라든지 카메라, 그리고 이제 저울까지 내장이 돼 있어서요, 뭐 이렇게 무게까지 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 카트에다가 물건을 넣으면 바로 포함이 되는 거죠, 빌에다가. 만약에 빼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쇼핑을 마친 다음에 그냥 나가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카트가 어떠한 물품을 사셨는지 다 계산을 해 주거든요. 자, 이러한 식으로 슈퍼마켓 그 산업에 엄청난 파괴적 혁신을 몰고 오는 기업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은요, 이미 스마트 카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편의점 버전인 아마존 고에서 활용이 되어 왔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월마트의 그 오프라인 매장과 경쟁을 해 나갈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리테일 1위는 아직까지는 월마트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그 오프라인 쪽에도 혁신적인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아마존이 월마트를 따라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요, 대박 소식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주인공이 쇼피파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쇼피파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이번에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Shopify expands partnership with Facebook and Google. 쇼피파이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이제 연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어떠한 식으로 그 파트너십이 강화되는지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쇼페이입니다. 쇼페이는 뭐냐면요, 쇼피파이는 이커머스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이커머스 플랫폼이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이제 결제잖아요. 이 결제 시스템을 쇼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쇼페이가 어떠한 향상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지금 쇼페이는 이미 highest converting checkout on the internet이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 가장 많은 체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쇼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쇼페이가 굉장히 중요한 스텝을 밟았다. 그러니까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어떠한 일이 있는지 보시죠. Becoming the preferred checkout for all merchant. 여기서 얘기하는 all merchant는 뭐냐면요, 이제는 쇼피파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상인들도 쇼페이를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쇼페이는 쇼피파이 플랫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쇼피파이의 전체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쇼페이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분리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쇼피파이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상인들도 이제는 결제 시스템으로 쇼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예전에는 그냥 소셜 미디어였는데 요즘에는 소셜 커머스로 그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을 즐기다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바로 이 웹에서 떠나지 않고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이것을 바로 소셜 커머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소셜 커머스가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결제 시스템을 바로 쇼페이가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도 여러분이 검색을 하실 때 가장 위에 물건들이 이렇게 쭉쭉 뜨면서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클릭하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바로 구입을 하시면 그 결제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쇼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올 여름부터 쇼페이가 이제 결제를 도와주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올 말부터 쇼페이가 이제 결제를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뉴스네요. 이제는 쇼피파이가 단순히 그냥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고요. 핀테크 기업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지나치게 긍정적인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약간 우울한 뉴스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우울한 뉴스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is said to be seeing delays in filing 40 billion ARM deal to EU regulators. 엔비디아가 seeing delays, 연기, 그러니까 약간 지연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떠한 부분이 지연이 되냐면 암과의 딜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암과의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이게 성사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기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유로피안 커미션, 그 유럽 연합이죠. 유럽 연합의 그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엔비디아한테 던져줬다고 합니다. 그 엔비디아가 기존에 기대하고 있던 질문들의 양을 훨씬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독점 규제 당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 답변을 모두 다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너네는 9월 달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로피안 서머 베케이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7월 달, 8월 달에 휴가 가야 되니까 이번 달 말까지 다 제출하든지 아니면 9월 달까지 기다려야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고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 살았을 때 그 바클레이 뱅크에 가가지고 계좌를 오픈하는데 점심시간이라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끝나고 그 직원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솟아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아무래도 이번 딜이 성사되면 2022년 3월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 좀 우울한 소식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멀게 느껴지고요. 유로피안 유니언, 그 유럽 연합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중국이잖아요.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 규제 당국에서 과연 이 딜을 승인을 해줄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암과의 합병 앞으로도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우울한 뉴스는 로블록스에 관한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로블록스는요, 이번에 어닝 시즌도 아닌데 그들의 5월달 실적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그 숫자들이 그렇게 투자자들한테 감명을 주는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Roblox falls 6.5% as May metrics show daily user decline from April. 로블록스가 6.5% 정도 떨어지고 있다. 지금 보니까요,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7.24% 정도 지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냐면 5월 달에 숫자를 발표했는데 데일리 유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4월 달에 비교해서 말이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액티브 유저, 매일매일 사용하는 데일리 유저의 숫자가 43밀리언이니까 4,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좀 대단하죠? 매일매일 이 게임을 이용하는 숫자가 4,300만 명인데 이게 지금 실망스럽다는 내용입니다. 이 수치는요,
프리비어스 메이니까 2020년 5월 달하고 비교하면 28% 정도 성장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월 달에는 이 수치가 4,3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30만 명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1%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게임을 하면서 소요하는 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32억 시간을 한 달 동안 사용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9% 정도 올라간 수치고요. 4월 달하고 비교해도 1% 정도 향상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사용자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사용하는 사용 시간은 늘었으니까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이 플랫폼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이들이죠. 아직까지는 로블록스는 성인 사용자보다는 아이들이 즐겨 방문하는 그런 플랫폼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부킹을 보겠습니다. 부킹이라는 것은 매출하고 약간 다르죠.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매출로 잡지 않은 미래의 매출을 우리가 합쳐서 부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부킹이 지금 현재 216밀리언에서 219밀리언 정도가 되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4%에서 26%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비뉴가 밑에 나오죠. 자, 매출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더블이 됐다. 100% 이상 상승했다는 거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23%에서 126%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로블록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로쿠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좀 우울한 소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Roku slips 6.5% as YouTube TV hands out alternative streaming devices. 로쿠가 6.5% 정도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유튜브 TV에서 이번에 나누어 주고 있다. 대한의 그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나눠주고 있다. 로쿠를 대신할 만한 그 장비를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로쿠는 지난달에 유튜브랑 굉장히 대판 싸웠죠. 왜냐하면 유튜브 TV에서 좀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지금 로쿠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두 파티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로쿠라는 것은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로쿠 TV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보면 여러 가지 채널이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수천 개의 채널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근데 유튜브 TV가 로쿠에서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 TV 애플리케이션을 막아버린 거예요. 기존의 사용자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TV를 볼 수 없게끔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TV에서는 계속 불만이 쌓여 있다가 이번에 방법을 어떻게 찾아냈냐면 유튜브 TV에 새롭게 가입하는 그 멤버들한테 무료로 구글 크롬 캐스트라든지 아니면 티보 요 둘 중에 하나의 장비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한번 봤더니요. 요렇게 생긴 장비입니다. 뭐 로쿠에서 제공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들 그 로쿠라는 장비도 마찬가지로 한 4만 원, 5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요렇게 이제 장비를 나눠 주거든요. 그러면 아무 TV에나 꽂고 그냥 그 애플리케이션 들어가 가지고 원하는 채널을 볼 수 있는 것이 로쿠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가 이러한 장비를 나누어 주게 되면 굳이 로쿠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아도 유튜브 TV를 원하는 사람들은 쉽게 볼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스트리밍 4K를 이제 제공한다. 이제 유튜브 TV를 4K 화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식까지 전해 줌으로써 로쿠가 조금 곤란한 입장에 취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고요. 로쿠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은 좋지 않은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무리 역시 오미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비디오 클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은요. 어제 제가 전문가들 중에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을 2건이나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반대 의견입니다. 전문가 중에서 인플레이션 오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혹시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의 전망은 굉장히 발달하는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쪽의 의견이 실현이 될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요. 역시 좋은 기업을 찾아서 앞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만한 건강한 기업을 찾아서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FOMC 회의 끝나고요. 과연 연준 회장이 어떠한 내용을 던져줄지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죠.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매수 기회를 한 번 더 우리가 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But first, we start this hour, as we frequently do, with the morning brief. And Miles Udlin inspired me to take a look at some of the Fed data, the St. Louis Fed data on what has been happening with inflation over the longer term, the much longer term, looking back to the 1970s when there was really hot, persistently hot inflation. And I looked at the 70s in particular because Miles wrote about how some strategists are reflecting on how this period compares to other periods of hot inflation. And Miles, it seems like the conclusion is this ain't the 70s, and we're not going to see the same kind of stagflation and also effect on the markets that we saw back then. Yeah, look, I mean, normal people care about inflation because people care about how much the cost of what they buy goes up over time. But the reason the markets care about inflation is because basically inflation tells you how aggressive the central bank will or will not need to be in raising interest rates in the future. And all else equal, when the central bank has interest rates set lower and its policy is more accommodative, that's better for the stock market and other financial assets. Basically, anything that is riskier is going to, in general, perform better during periods of easy monetary policy, and then you will have more challenges for those assets in periods of tighter monetary policy. So the question around inflation today is basically, will the Fed need to act more quickly? Right now, most strategists think the answer is no. That is good for the market. Another thing that is good for the market in general is when the economic cycle is improving. And as we see here on this chart, earnings expectations both for this year, for next year, and for 2023 have continued to go up and to the right, a general confirmation that the economic cycle is going to continue expanding. If we go back in time to the prior high for S&P 500 earnings, yes, we made a record high in 2019. It was a record high by about 1% over 2018. Obviously, the gains from 2020 to 2021 are going to be outsized, but we still have the street looking for low double-digit percentage gains in 22 and 23 on corporate profitability. So again, the economic cycle is going up and to the right. In general, a good thing for the stock market. And so if you go back to the 1970s, the problem then was you had stagflation. And what is stagflation? Stagflation is very simply when the economy is not growing. So you did not have those kinds of positive earnings revisions. And also the central bank is tightening monetary policy in response to inflation. So you had the conditions for financial assets as set by the central bank deteriorating while you had the fundamental drivers of those assets, of the underlying business behind those assets also deteriorating. Not a great setup. Today, we actually have the opposite. We continue to have easy monetary policy and an expanding economic backdrop. And I think it is just worth reiterating as we look at, highest since type inflation data, 2008 on the headline, 1992 on the core, which, as we all know, is before Brian Chung was even born. As we continue to see that data rolling in, it is just worth remembering the very broad outline of this setup, which is that the central bank remains easy, is not likely to be moved off of that position, and the economy is growing. And it's just very, very difficult to build a longer-term structural bear case for financial assets, most notably stocks and lower quality fixed income type assets against that backdrop. And while you can have periods like we've had for the big cap tech leaders where you have flat market for 6 months, I mean, even look at 2014 to 16, the market kind of went nowhere for a couple of years, and it was a very painful period. But right now, with the economy growing and monetary policy remaining easy, it is just very challenging to look at these types of shorter term data, these one-off data events, and get excited about a tough period for the market. And I just think that's worth reiterating as we come into, again, a big week for not only that data, but Fed commentary with that announcement and then presser on Wednesday.